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동안 건강보험론을 함께할 김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봐야 되겠지만 아쉽게나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회적인 영향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학기 동안은 저랑 같이 해야 될 건강보험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병원에 가서 1년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고 그리고 진료비를 내고 그리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어, 그 복용약을 저희들이 조제를 받아서 조제비도 계산을 하고 하는 모든 1년의 그 과정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론 여기서는 뭐를 배우냐면,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그 내용들, 진료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는 진료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그리고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입원하는 비용은 얼마, 그리고 기타 주사료는 얼마, 약제비는 얼마,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세부 내역서를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이번 학기 동안 배울 시간입니다. 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간을 계속 쭉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누군가의 급여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오늘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익히도록 할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사회보장은 우리가 누리는 제도죠, 그죠? 그래서 사회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 의미는 뭐고, 그리고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속해져 있는 그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무엇이고, 또 건강보험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음, 자, 학습 목표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자,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사회보장의 기원과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한국의 사회보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보장제도의 특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보장제도의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아주 깁니다. 그죠? 말은 아주 길게 되어 있지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장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의료보장액들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다 라는 그리고 이 특징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라는 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어, 불안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자, 사회보장을 뜻하는 용어인 social secur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불안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자, 불안을 없앤다는 뜻은 무엇에 대한 불안이냐? 소득의 미래의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불안을 없앤다는 의미인데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득, 경제적인 불안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사회보장의 기원은 이 불안을 없애는데 어떤 부분, 소득,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궁핍, 가난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의료에 대한 보장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보장은 우선
제일 처음에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이냐?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사회보장의 기본 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 보장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큰 축은 194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대두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도화되었던 개념이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궁핍을 없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떤 궁핍이냐? 사회보장의 기원을 말씀을 드리면 큰 축은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과 영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그리고 영국의 베브리지 보고서에 의해서 이 사회보장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사회보장이 체계화되고 확립화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왜 뉴딜 정책이 뭐냐? 뉴딜 정책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은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옛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유럽에 근대에 들어서 20세기에 들어서 큰 전쟁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과 또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죠? 그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유럽에 무기와 물자를 제공을 해주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에. 그 당시 유럽은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상당히 궁핍한, 물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현재 중국처럼 그 당시 세계 공장이라고 했던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공산품과 자동차, 무기들을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호황을 누리게 되죠. 더군다나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공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호황을 누리는 지표가 바로 주가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전 세계 주가가 좀 다운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 당시 미국의 주가는 계속 하락을 누리고 있는 시점이었죠. 심지어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을 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주식들이 이제 화랑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제조만 계속 하다 보니 소비가 그만큼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은 계속되고 소비가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는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재고는 쌓이고 재고는 녹슬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조치하는 부분들이 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업자가 생기죠. 실업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감소하게 되면 생산 또한 소비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소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도 원활하지 못하고 계속 감축하다 보니까 다시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고, 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당시 전 세계를 아울렀던 부분들이 유럽과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는 순간 영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권에서도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자, 이 오랜 경제 침체 기간들을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공황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한 1,500만 정도의 미국에서 실업자가 발생이 되고요. 1,500만 실업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실업자만 3,500만 명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인당 가구 3명씩만 하더라도 4,500만이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소득이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한 방에 역전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자,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양반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뉴딜 정책. 어떤 부분이냐면, 이 소득을 배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적인 기간 산업, 그러니까 토목공사,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근로자들을 계속 유입을 시킵니다. 자, 댐 공사가 특히 유명한데요. 많은 인력들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겠죠.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생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고, 근로자가 필요하니까 다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도 늘어나고 하는 그 선순환의 구조를 한 방에 가지신 분이 갖게 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하지만 뉴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소득층을 중산층 계급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 뉴딜 정책의 메인이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기관산업은 건강한 사람, 또 젊은 사람이 되겠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노인, 아동, 부녀자, 장애인들이 이제 그 기관 산업을 소득을 발생시키는 공간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게 되냐면,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처음으로 제도화시킵니다. 자, 이 제도화시키는 사회보장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기업에서 세금을 걷고, 또 하나는 고소득층이나 부유계층에 세금을 부과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재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사회보장의 제도가 마련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국에서는, 또 영국은 또 독특합니다. 또 계속 앞으로 영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영국에서는 궁핍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 제도화시켰던 부분인데, 특히나 조금 봐야 되는데, 베버리지에는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궁핍 해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궁핍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공공부조, 여러 가지 세금에서 나와서 얼마 부조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누구에게?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메인은 저소득층이지만 공공이 또 그런 부분들을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큰 틀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1940년대에 또 비슷한 사회보장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사회보장의 기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동공동 막 흔들리고, 그리고 또 제스처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알짜배기 민낯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서로가 양해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는 걸 알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셔도 그 표정은 제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유튜버들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 주시면 돼요. 아까 그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죠.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기원 언제부터냐? 194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크게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언제? 196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1964년도에 시작이 되는데요. 제도화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특성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형태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소득, 돈을 주는 것, 그리고 의료보장, 의료 혜택, 건강보험 서비스를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회보장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큰 구성이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사회보험은 뭐냐? 사회보험은 이거는 약간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의무화. 나중에 또 구체적인 특성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참고적으로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다. 우리가 급여를 낼 때 4대 보험을 내죠, 그죠? 냅니다. 사회생활 하시게 되면 이제 곧 하실 때 4대 보험을 냅니다. 자, 이 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4대 보험을 낸다. 자, 그 4대 보험은 어디에 소득보장은 산재, 연금, 고용보험이고 의료보험은 건강산재보험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어떻게? 우리의 일반적인 조세에 의해서 누구한테? 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상호부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죠, 그죠? 수득자한테 기초생활 보장의 급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 생활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전 대상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공부조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들 중에서도 또 의료급여가 되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의료급여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받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기까지는 조금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의료급여까지는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부조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 그리고 아동복지,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뭐 휠체어라든지 뭐 전동기구라든지 이런 고가 제품들을 조금 저리 또 대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의 제가 구분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자, 사회보장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눠지는데 사회보험의 특징은 뭐다? 뭐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이 이 사회보험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100% 의료보험을 다 내지는 않죠, 그죠? 일정한 금액 정률로 우리 내죠. 국민연금은
9%, 그리고 건강보험은 6.67% 이렇게 본인 급여에 얼마를 정률로 냅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 정률로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냅니다. 의무입니다. 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급여에서 이 4대 보험을 사업자와 근로자 반반 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역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기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구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적은 소득을 가지신 분은 적게, 많은 소득을 가지신 분은 많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장 책임으로 인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봉사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를 말씀드릴 때 가운데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계를 지속하고 관계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사회보험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뭡니까?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모든 보험은 그렇습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민간보험도 그렇고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회보험은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제적이다, 의무다. 그리고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고 사회보험은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민간보험은 자, 그래서 민간보험은 정액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은 의무적이고 정률로 하게 된다. 자, 공공부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부조는 어떻다? 취약계층, 최저생활계층을 위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이 공공부조이다. 자, 이 제도는 우리가 극빈자나 불구자나 실업자, 저소득계층에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근로급여에서 그 정률제로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 실업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다. 강제적으로 다 가입하게 되어 있다. 저는 국민연금하고 일단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장기요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이렇게 기타 등등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래요.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적이고 공공부조는 일부 계층들에게만,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저소득층 같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 이상, 최저급여는 언제, 재산은 얼마나, 그리고 차가 있다, 없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된다까지도 모든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야지, 그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심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에 대한 그 생활 보장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보장의 종별 의료 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그 재원은 4대 보험을 객출했던 4대 보험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기타 국가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입니다. 전체 복지 예산 중에 얼마가 이제 전체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이 어떤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몇 명이 얼마만큼인지를 매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권리는 권리로 4대 보험 같은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되고 국가 권리로 공공부조는 국가가 보호하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뭐 가정복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들의 뭐 노령연금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그 아동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라인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그 동네 마을 촌락 단위에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됐었죠. 뭐 누구의 할아버지, 누구의 할머니, 뭐 혼자 사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고아가 됐을 경우는 또 동네 사람들이 또 같이 돌보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 전통적인 그 기능이 조금 가족의 핵가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들이 막 뭐 해체되고 변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와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권한 안으로 위임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의료 보장입니다. 의료 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험 그리고 국가 서비스 NHI, NHS라고 이렇게 국가건강보험, 국가건강서비스, 보건서비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NHY와 NHS 여기서는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Social Health Insuranc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HI를 이렇게 보는데 국가보건서비스 NHS는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뭐 NHI도 National Health Insurance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NHI가 있고 NHS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NHI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NH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 이탈리아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주고요. 자, NHI는 어떤 방식이냐?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NHI는 건강보험 각각 국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보험금을 내게 하고 국가가 그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충당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방식을 NHI 방식, 의료보험 방식 지금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조세 방식, 베브리지형 의료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료제도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의료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의료제도를 책임져야 된다. 라는 입장이 바로 NHS. 어느 나라? 영국, 이탈리아, 자,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상당히 의료 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근간에서는 이렇게 장단점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NHI와 NHS 방식의 비교. NHI는 뭐다? NHI는 건강보험 방식, NHS는 서비스 방식.
자, NHI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 NHS는 영국. NHS는 영국, NHI는 우리나라. 자, 그런 방법이 있다. 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원 조달. 그러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NHI는 보험료를 낸다. 그리고 NHS는 국가가 세금으로 낸다. 아,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다. 그 세금을 진행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리기구는 어디서 하느냐? 우리의 그 건강보험의 관리기구는 정부, 의료보험공단,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국가서비스 방식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무슨 사회보장청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자, 채택국가는 우리나라 NHI는 한국, 독일, 프랑스, 뭐 일본 이런 데가 있고요. NHS 방식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NHI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 자, 우리나라 방식은 어때요? 병원이 10명 오는 병원과 100명 오는 병원이 어디가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물론 100명 오는 병원이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자, 왜냐? 당연하죠. 많이 오는 환자만큼 우리가 청구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NHI 방식.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도 지금 의료 이제 관광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차별화. 어떤 차별화? 의료의 질,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가 있습니까?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리고 그 퀄리티는 의료 자체의 퀄리티. 뭐 이렇게 특출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 기기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병원보다 더 낫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땐 다른 병원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플랜카드 걸고 뭐 어떤 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플랜카드 걸고 우리가 수술을 몇 건을 했습니다라고 막 이게 홍보를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왜 NHI는 수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첨단 의료 장비, 의료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비를 내진 않아요. 환자가.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사나 10명을 받거나 20명을 받거나 10명을 받거나 100명을 받거나 제 봉급은 똑같습니다. 의사의 봉급은 기준 봉급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제 봉급은 똑같아요. 10명 받아도 100만 원, 100명 받아도 10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100명 받는 게 좋을까요? 10명 받는 게 좋을까요? 물론 그러면 10명 받는 게 좋아요. 자, 10명 받고 폐렴이 걸렸다. 자, 폐렴이 걸려서 이 사람은 NHI 똑같은 폐렴이 NHI 방법은 이틀 약 먹어보고 사흘 약 먹어보고 또 그리고 나서 뭐 입원 조치를 한다든지 해봅시다 라고 하지만 NHS 방식은 영국 제가 만약 영국 의사라면 폐렴이다. 그러면 큰 병원 가세요. 뭐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시 뭐 이런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영국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입원을 바로 의뢰화하고 근데 또 입원이 잘 되느냐 또 입원하려면 또 2달 또 걸려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2달이 걸릴 수도 장기간 또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술들이 현격하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이런 좀 폐단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건강보험론의 기원과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